안녕하세요. 올해로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요. 그때 있던 일 때문에 아직도 가끔 가슴이 쿵쿵 뛰어요. 살면서 별일 다 겪었다 싶었는데 이번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상살이가 원래 이렇게 희한한 건지 아니면 제 팔자가 이렇게 꼬인 건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한테만큼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한다 하시면서 저랑 동생 교육에 온 힘을 쏟으셨죠. 근데 저는 솔직히 공부보다 뭔가 만들고 파는 게 재밌었어요. 교과서 펴놓으면 졸음이 왔는데 뭘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 돈을 버는 건 어릴 때부터 신기하고 즐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 팔았는데 그게 꽤 쏠쏠했어요. 그때 느꼈죠. 아, 난 이쪽이구나.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죠. 시골 여자아이가 서울 가서 뭘 한다고 그러냐. 차라리 여기서 시집이나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고 그저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봉제 공장이었어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작은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는 게 보통이었고 바쁠 때는 새벽까지 남아 물량을 쳐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 찔려서 피나는 건 밥 먹듯이 있는 일이었고 여름에는 공장 안이 찜통이라 땀범벅이 돼서 일했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그 안에서 원단이 어떻게 도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서 좋았어요. 어떤 원단이 어떤 옷감에 들어가는지, 시즌마다 어떤 소재가 잘 나가는지, 단가는 어떻게 매기는지 이런 걸 옆에서 보고 들으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감을 잡았습니다. 공장에서 몇 년쯤 일하니까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게 됐어요. 원단을 가져오는 분들이 공장에 드나들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심부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더라고요. 그게 유통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공장을 나와 아예 독립했어요. 작은 원단 유통 사업을 시작한 건데 봉제 공장에서 쌓은 인맥 덕분에 초반부터 거래처가 몇 곳 붙었고 작은 의류 회사들한테 원단을 대면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전화기 하나 붙잡고 시작한 건데 거래처가 하나 늘고 두 개 늘고 그러다 보니 몇 년 안에 혼자 감당이 안 될 만큼 물량이 커졌어요. 생각보다 사업이 빠르게 돌아가서 매일 행복했죠.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전화가 쏟아지고 체력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몸이 먼저 나가겠다 싶어서 결국 사무실을 하나 얻고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그렇게 직원 3명을 들이게 된 거죠. 첫 번째 직원은 윤주였어요. 윤주는 원단업계에서 꽤 오래 일한 경력자였는데 면접 때부터 남달라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반듯하고 딱 봐도 똑부러져 보였어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을 줄줄 꿰고 있더라고요. 이전 직장 경험을 설명하는데 논리가 딱딱 맞고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도 막힘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거래처 관리랑 자금 흐름을 맡겼는데 역시 일을 기가 막히게 해냈어요. 장부 정리도 확실히 했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 늘 윤주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럼 윤주는 명쾌하고 확실한 대답을 주곤 했습니다. 셋 중에 제일 믿었고 의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이 사람이 사장 아닌가 싶을 만큼요. 두 번째는 선이었어요. 선이는 지인 소개로 들어왔는데 면접 때부터 에너지가 넘쳤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릴 정도였어요.
성격이 화끈하고 사교적이어서 거래처 접선과 영업을 맡겼는데 그런 일이 천직인 사람이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즐기면서 일하더라고요. 선이가 한번 나가면 계약이 술술 다졌고 사무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선이가 한마디 하면 다들 빵 터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 열면서 선이가 인사를 건네면 그 한마디에 피곤이 풀릴 정도였죠. 세 번째 직원은 경미였어요. 우리 중 막내였는데 말수가 적고 순한 아이였어요. 사무보조로 들어왔는데 시킨 일은 빈틈없이 해왔고 불평 한 번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 정리시키면 보기 좋고 깔끔하게 분류해두는 그런 야무진 스타일이었죠. 어쩌면 막내가 가장 성숙하고 차분한 어른 같았달까요? 넷이 함께 일하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시절이에요. 일이 끝나면 사무실에 둘러앉아 야식을 먹곤 했는데 냄비 하나에 넷이 젓가락 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참 정답고 재밌었어요. 큰 건 하나 따오는 날이면 고깃집으로 직행해서 소주잔 부딪히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서로 칭찬했고요. 봄에는 넷이 벚꽃 보러 나가서 김밥 먹고 연말엔 작은 송년회도 했었죠. 서로의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줬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나머지 셋이 번갈아 일을 메워주곤 했죠. 사장과 직원 사이라기보다 언니와 동생 사이 같았고 어떨 때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그 친구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넷이 같이 하면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평생 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몇 년을 잘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에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는데 확인해보니 분명 처리했어야 할 돈이 엉뚱한 계좌로 빠져 있었어요. 장부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자꾸 생겼고요. 한두 번이면 실수련이 넘어가겠는데 이 비슷한 일이 한 달에 2번, 3번씩 반복되니까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윤주한테 물어보니 거래처 쪽에서 착오가 있다고 하더군요. 윤주가 그렇게 말하니 전 그냥 믿었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요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사전 이야기도 불만 표시도 없이 갑자기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몇 년 동안 거래해 오던 곳이 하루아침에 셋이나 빠져나갔으니까요. 알아보니까 누군가가 그 거래처들한테 따로 접촉해서 그쪽으로 넘긴 거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무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그 무렵 선이랑 윤주가 사무실 뒤편에서 심하게 다투는 걸 몇 번 목격했어요. 복도 끝에서 소근거리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제가 발소리를 내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하고 물으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고요. 한 번은 선이 얼굴이 빨개져서 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윤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건 느꼈는데 그게 뭔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게 터졌습니다. 빠져나간 돈의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더니 선의 명의 계좌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선의가 거래처 사장들 만나러 다닌 것, 윤주랑 다투던 것, 그게 전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은데 손이 떨려서 서류를 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선의를 사무실로 불러서 이체 내역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선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절 올려다봤어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건 선이 네 계좌잖아. 아니면 뭐야 이게? 왜 그랬어? 널 그렇게나 믿었는데. 선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엄청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이란 사람이 이 정도 안목이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만둘게 내가. 그러고는 서랍에서 자기 물건을 꺼내서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선희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죠. 경미는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윤주는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선희가 허무하게 나가고 나니까 누구도 못 믿겠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윤주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던 건지, 경미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전부 의심이 갔어요. 밤에 누워도 천장만 보면서 누가 날 속인 건지,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거지? 그런 생각만 반복됐어요. 이러다가는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결국 윤주한테도 경미한테도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해고 통보에 윤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갔어요.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데 억울하다거나 해명하겠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방을 챙기더니 나가더라고요. 그에 반해 경미는 달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는데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죠. 그 뒷모습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 남았어요. 사업 기반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는 다 떠난 상태였고 빠져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밀린 외상에 빚까지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밥을 먹으면 목구멍에서 올라왔고 누우면 심장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어요. 사업을 완전히 접었고 세 사람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함께 라면 끓여 먹던 사무실도 소주잔 부딪히던 고깃집도 벚꽃 보러 갔던 그 봄날도 전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운 채로 살게 됐습니다. 사업을 접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고 밥 먹으란 소리가 들려도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 누워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가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무섭게 야위어가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현관문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게 돼 동네의 자랑이라고 불리던 오빠였죠. 평소 과묵하고 성실하고 크게 나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꽤 친하게 지내다 둘 다 서울에 있을 때 우연히 연락이 닿아 얼굴을 종종 보곤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사업 접고 한참 안 보이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 바빠?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때 제 상태에서는 그 한마디에도 울컥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아무도 저한테 밥 한 번 먹자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다들 제가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연락을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안 받았던 걸지도 모르죠. 그런 때 저한테 손 내밀어 준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간신히 나가서 밥 한 끼를 같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제게 뭘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 야위였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다음에 또 보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편했어요. 어설픈 위로보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게 그때는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산책하고
별 대단한 이야기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 이야기, 선의 이야기 다 잃어버리게 돼 절망했던 이야기. 그렇게 몇 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오빠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다 듣고 난 뒤에 한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고생 많았겠다. 정말 애썼겠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밖에서, 사람 앞에서 운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 사람 앞에선 괜찮겠다. 이 사람한텐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됐고 연애를 했고 마침내 결혼까지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꽤 안정적으로 벌었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법이 없어서 모아둔 것도 꽤 있었어요. 다른 걱정 없이 제가 집에서 푹 쉴 수 있게 도와줬죠.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들 우석이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아들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때부터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생활잡화 유통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원단 사업은 아무래도 과거 기억이 자꾸 겹치더라고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자꾸 나서 같은 업종은 못하겠다 싶었어요. 주방용품이나 생활소품 같은 것들을 도매로 떼다가 소매점에 넘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전처럼 사무실을 차리거나 사람을 뽑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부 혼자서 했죠. 그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사람에게 당하면 어쩌나. 또 당해서 무너지면 어쩌나. 거래처 사장님이 웃으면서 좋은 소리를 해도 뒤에서 뭔가 꾸미는 건 아닌가 의심부터 했어요. 돈이 좀 돌기 시작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밤마다 사업 내역을 확인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움츠러들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조금씩이지만 감각이 돌아왔어요. 물건 보는 눈, 단가 맞추는 감, 거래처 사장님 표정 읽는 것, 예전에 몸으로 익혀뒀던 것들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도 조금씩 붙고 입소문이 나면서 연락이 오는 다른 곳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제법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남편 수입에 제 수입까지 합치니까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런 돈보다 더 값진 건 다시 일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돌아온 거였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하루가 그냥 흘러갔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고 눈 뜨면 잠들기만 기다리고 잠들면 다시 눈 뜨는 게 무서웠죠. 그게 무너진 사람의 하루라는 걸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하다 보니 몸이 먼저 깨어나더라고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웃는 얼굴로 맞아줄 수 있게 됐고 남편이랑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았죠. 제가 바라던 대로 아들은 정말 잘 자라줬어요.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직접 시간을 많이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밥은 아무리 바빠도 꼭 같이 먹었고 저녁 먹을 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주말이면 아들이 가고 싶다는 곳을 데려갔고 남편이 현장 나가서 바쁜 날이면 저 혼자라도 나섰어요. 일 때문에 눈코 뗄 새 없는 날에도 학교 방문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선생님 말씀을 수첩에 적어서 집에 와서 남편이랑 같이 읽어보며 아이의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의논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석이한테 늘상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대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일만 안 하면 돼. 거창한 교육 철학 같은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제가 사람한테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동시에 남한테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도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 컴퓨터를 좋아하긴 했는데 뭔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다고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짠 코드로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는 게 마법 같다면서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래,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았다는 게 대견했죠.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고 필요한 장비도 사줬고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석이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우석이가 첫 출근 때 저한테 전화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꿈을 이룬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이후 몇 년 안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직도 했고 연봉도 꽤 올랐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나 직업보다 우석이 인품이 더 자랑스러웠어요. 성품이 반듯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할 말은 하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종종 딸이 없어 아쉬울 때가 종종 있었는데 우석이가 딸 역할까지 다 해준 것 같았어요. 같이 장 보러 가자고 엄마 손잡고 시장 걷는 아들이 세상에 흔하겠어요?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엄마 이거 먹어봐 맛있다 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아들 자랑 안 하려고 꾹 참아봐도 결국 이렇게 하게 되네요. 이렇듯 우석이는 저희 부부의 자부심이자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가슴이 쿵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으면서도 어떤 아이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우석이 말로는 취미로 든 동호회에서 만났대요. 주말마다 나가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멤버였다네요. 이름은 정연이라고 했어요. 정연이란 친구는 아들을 보고 바로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그 뒤로 동호회에 꾸준히 나왔고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아들 옆에 붙어서 말 걸고 모임 끝나면 문자 보내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관심을 표현했대요. 우석이도 처음엔 그냥 같은 동호회 사람이려니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한결같이 대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점이 좋았어요. 아들을 그렇게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제게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설레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었고요. 그렇게 정연이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랑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첫인상은 좋았지만 여러 상황이나 배경이 솔직히 좀 부족해 보였어요. 학벌이나 직장이 우석이만큼은 아니었고 집안도 넉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듣자 하니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요. 저를 만나러 온 옷차림도 너무나 캐주얼하고 꾸밀 줄을 모르는 친구 같았죠. 엄마는 여러 면을 보고 따지게 되잖아요.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는 일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선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연기나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식사 중에 우석이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우석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잘 키워주셔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칠애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이 나이 먹으면 대충 알잖아요. 진심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차에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남편이 저를 만나줬잖아요. 남편이 가진 것에 비해 저는 빚뿐이었고 조건이 안 맞는다고 사람을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면서 아까 속으로 재고 따졌던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만하면 괜찮은 애 같네. 우석이가 좋아하고 우석이를 좋아한다는데 뭘 더 얘기해.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그 아이가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데 더 뭘 바라겠어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식당 예약하고 양가 인원수 맞추고 메뉴도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식당을 고르는 데만 며칠을 쏟았어요.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울 거고 너무 허술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결국 주변에서 유명하다는 깔끔한 한정식 집으로 간신히 예약을 잡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 입고 남편도 양복을 빼입었어요. 1년에 양복 입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넥타이까지 메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장가를 가는구나. 그렇게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어요. 저희 쪽은 다 와 있었죠. 근데 그쪽 부모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정연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전화를 거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져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석이도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식당에서 저희끼리 앉아있는 꼴이 참 난감했어요. 예약한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맞은편 자리는 텅 비어 있잖아요. 식당 직원이 와서 눈치를 주기도 했고요. 정연이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희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정이 뭐냐고 물어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직접 전화해 볼게. 정연이한테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안 받음, 두 번 안 받음, 세 번 안 받음. 네 번째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석이 엄마입니다. 오늘 상견례 못 오신다고 들었어요. 당일에 무슨 사정이 생겨 못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 안 되는 시간인데 한참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내내 숨소리만 들리다가 그쪽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흰 그쪽이랑 사돈할 생각 없는데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그쪽 아들한테 매달리는 거 보기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솔직히 그쪽 집안도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전 우리 딸이 아까워서 사돈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결혼이 정하고 싶으시면 전부 지원해 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전화기 쥔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뭐라고 말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석이랑 정연이가 걱정스러운 제 표정을 보고 있었고 남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하고 묻기에 통화 내용을 전했더니 남편 얼굴이 처음 보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화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경우가 없나?
제 말에 정연이는 울고 있었고 우석이는 정연이 어깨를 잡고 서 있었어요. 식당에 깔린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맞은편 빈자리만 뚫어지게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시킬 수 없어. 사돈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이야. 가자.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족들끼리 차에 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만 계속 울렸어요. 그쪽이랑 사돈할 생각 없는데요. 며칠 후 밤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려서 인터폰을 봤더니 정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걸 보면 한참을 울다가 온 게 분명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발요. 결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남편이 일단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정연이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팔을 잡아서 겨우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줬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신 건지, 왜 당일에 갑자기 그러신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연아, 양가 어른들이 서로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식을 올릴 순 없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게다가 부모님께서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셨잖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을 허락해 주길 바래? 어머니,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시간만 조금 주세요. 제발요. 결혼 준비도 제가 많이 부담할게요. 너 모아둔 돈도 거의 없다며. 결혼은 현실이야. 제 이야기에 정연이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자기 집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정연이네 어머니는 정연이를 엄하게 통제하는 분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뭐든 허락 없인 못했대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누구네 집 아이인지 보고해야 했고, 용돈을 쓰면 영수증을 가져와야 했고, 대학 가서도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전화로 확인했다고요. 고등학교 때 반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땐 걔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데? 가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그냥 엄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요, 모든 걸 돈으로 따져요. 제가 뭘 해도. 그래서 그게 돈이 되나가 먼저였어요. 제 친구를 봐도 걔네 집은 뭐 하는 집이냐부터 물었고요. 대학 전공도 돈 되는 과를 가라고 했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게 허락된 게 그것뿐이어서요. 정연이가 코를 훌쩍이면서 계속 말했어요. 이번 결혼도요. 엄마는 원래 이것저것 요구하려고 했어요.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것들요. 오빠 집안이 저희보단 넉넉하니까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엄청 기대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견례에 안 나오신 거예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오빠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제가 더 아깝다는 둥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 때 요구할 목록까지 적어놓으셔서 저랑 다퉜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정연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전 저희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전 엄마랑 달라요. 우석이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것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 돈이 될 수 있는 결혼을 왜 막는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쪽에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자. 저 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정연이 눈물을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던 게 떠올랐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고 싶었던 그 심정이 떠올라서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우석이한테 따로 전화했어요. 어쩌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지금 결혼 접으면 정연이가 잘못된 선택할까봐 무서워. 정연이 그날 이후로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아.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연이를 지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야? 응. 걱정도 사랑이라면 사랑이니까. 아들 목소리엔 염려가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전화기 너머로 듣고 있으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듣자 하니 우석인 정연이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오가고 나서 정연이네 집에 인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대요. 오히려 정연이 어머니가 우석일 보자마자 반색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 직업 들으시고 눈이 반짝거리셨어. 어느 회사냐, 연봉은 어느 정도냐, 집은 어디냐,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 그때는 그냥 딸 사윗감이 궁금하신가 보다 했지. 그날 저녁에 정연이한테 전화해서 이번엔 괜찮은 사람 만났다, 놓치지 마라고까지 하셨대.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상견례를 거부하고 전화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결혼을 밀어붙여야 할 사람이 돌변한 거잖아요. 정연이와 우석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쪽 어머니가 돈에 밝고 계산적인 분이라는 건 확실한데 그런 사람이 조건 좋은 결혼을 스스로 걷어찬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차라리 상견례에 나와서 조건을 따지고 흥정을 하는 게 그쪽 성향에 맞는 행동 아닌가요?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건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저쪽은 결혼을 원하는 걸까 반대하고 싶은 걸까? 글쎄, 확실한 건 아이들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거지. 그날 밤 누워있는데도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를 쳐서 못 나오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대해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유를 모르니까 더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저한테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만 점점 커지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쾌하고 찜찜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강행으로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부모가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고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연이가 자기가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거였죠. 속은 전혀 편해지지 않은 채로요. 아이들은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저도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럴 때면 사돈 생각이 잠깐 잊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순 없었죠. 양가 어머니 한복 맞추는 날 저 혼자 한복집에 가서 혼자 고르고 있으니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양가 부모가 서로 의논해야 하는 날에도 저희 혼자 결정해야 하니 그게 참 민망스럽고 이게 뭔가 싶었고요. 그렇게 얼마 뒤에 아들의 청첩장이 나왔어요. 인쇄소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청첩장을 펼쳐보니 양가 부모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쪽 이름, 그리고 맞은편에 그쪽 이름. 사돈 맺을 생각은 없어도 결혼은 안 막는지 그쪽도 청첩장을 돌릴 준비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걸렸어요. 묘하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누구였는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머릿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걸리는 느낌.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워낙 흔한 이름이었어요. 살면서 그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수백 명은 봤을 거예요.
남편한테 청첩장을 건네주면서 사돈 어머니 이름이 익숙하다고 하니 남편도 그냥 흔한 이름이어서 그렇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긴 거죠. 이후에 청첩장을 돌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보통 같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인지 손이 갔어요. 수화기를 들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경미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경미, 그 경미. 몇십 년 만에 들은 이름이라 가물가물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경미가 울먹이면서 말을 이었어요. 언니, 나 할 말 있어. 나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반가우면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만나러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경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걸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났구나 싶어서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생각해보면 거의 20년 전 일이니까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경미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라 무거움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끊고 번호도 바꿔버려서 경미가 한참을 헤맸대요. 옛날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지인을 수소문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겨우 연결된 거였어요. 왜 연락했냐고 물었더니 경미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그때 꿈을 꿔. 사무실에서 넷이 함께 일하던 꿈. 언니가 선희 언니한테 소리 지르던 꿈.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 이 짐을 안 내려놓으면 평생 이러고 살 것 같아서. 그 말을 하고 나서 경미는 한참 동안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곤 입을 열었죠. 언니, 그때 사업 그렇게 만든 거 선희 언니가 한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모든 행동이 멈췄어요. 실은 윤주 언니가 한 일이야. 언니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어.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너? 거래처를 빼돌리고 자금을 돌린 것도 전부 윤주 언니였어. 선희 언니 명의 계좌로 흔적 남긴 것도 윤주 언니가 일부러 조작한 거고, 선희 언니는 그걸 알아채고 윤주 언니를 뒤늦게라도 말리려고 했던 거였어. 둘이 사무실 뒤에서 종종 다투던 거 언니도 봤잖아. 그게 그거였어. 나중에 선희 언니가 윤주 언니한테 전부 잃을 거라고 하니까 윤주 언니가 선희 언니 계좌로 증거를 남겨버린 거야. 말리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거지. 숨이 막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미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상황이 겹쳐서 언니가 오해한 거야. 선희 언니는 그간 자기가 윤주 언니 말리고 설득했는데 사기꾼이 된 상황이 실망스러워서 변명 안 하고 나간 거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선희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저를 지키려다가 누명을 쓴 거였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넌 그때 왜 말을 안 한 건데? 윤주 언니가 날 협박했어. 입 열면 너도 끝이야. 내가 이 판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지? 이미 거래처들 다 내 쪽으로 돌렸거든. 내가 마음 먹으면 너 여기서 다신 일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라고 했거든. 어린 마음에 무서웠어. 그때 나 겨우 먹고 살 정도였는데 윤주 언니가 업계에서 내 이름을 돌리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해. 경미가 울기 시작했고 저도 울었어요. 카페에서 나이든 여자 둘이 마주 앉아 우는 꼴이라니. 그럼에도 다른 눈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실 몇 달 전에 경미가 윤주를 먼저 찾아갔대요. 이제라도 죄를 밝히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주 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콧방귀 끼면서 어차피 다신 안 만날 사람인데 뭘 사과해.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난 잘 살고 있어라고 하더라고. 도리어 나한테 왜 쓸데없이 옛날 일을 들추냐고 화를 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의 사업을 빼먹고 무고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다고? 경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경미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길었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나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윤주가 진짜 배신자였다는 거잖아요. 넷 중에 제일 듬직하다고, 제일 의지했던, 판단이 안 서면 제일 먼저 물어봤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 이용한 거였어요. 장부를 만지면서 돈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제 등 뒤에 넘기고 들키지 않으려고 선희한테 누명까지 씌운 거잖아요. 너무 괴롭고 아파서 여태껏 완전히 지워버린 시간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선희한테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떠오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지키려다가 누명까지 쓴 사람한테 저는 범인이 맞다는 확신으로 몰아세웠어요. 선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사장이란 사람이 이 정도 안목이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게 뻔뻔함이 아니라 억울함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선희가 사무실을 나가던 날 짐을 싸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선희가 뒤돌아서 나 아니야. 제발 믿어줘. 라고 했으면 나는 믿었을까?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밖에 안 보였으니까. 선희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서 저한테 사정하는 대신 한마디를 던진 거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져.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잊어버릴 수밖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윤주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선희한테 사과하고 싶어도 소식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쪽 연락처도 모르고요. 미안함이랑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풀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얼굴, 윤주 얼굴, 경미가 울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미안하고 감정이 뒤엉켜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며칠 뒤면 우석이 결혼식이었으니 그 생각에 매여 있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이상하게 그날 아침부터 뭔가 불안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이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온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챙겼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예식장이 시끌시끌해지고 있었죠. 예비사돈들은 그날도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식 40분 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사돈댁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인사를 하러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복을 입은 여자와 남자가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희 사돈인 게 분명했죠. 사돈 어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어딘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우석이가 그 두 사람에게 꾸벅 인사하고 저희에게 모시고 왔어요. 정연이네 부모님이라고 말했죠. 사돈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윤지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변했지만 그 눈은 틀림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든 떠올리려고 애쓰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청첩장에서 봤던 그 익숙한 이름 김윤주. 윤주가 상견례를 피한 이유도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한 이유도 전부 이어졌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서만 듣고 좋아하다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돈이 저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경미를 만나 진실이 탄로날 거라는 것까지 알게 됐겠죠. 저를 만나면 들킬 테니까 상견례 때 그런 모욕을 주면서 피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결혼 자체를 막진 않은 건 우석이네 배경이 좋으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던 거겠죠. 윤주도 저를 보더니 눈이 흔들렸어요. 그 당황하면서도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전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사돈이 될 사람이 저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나 기억나? 윤주가 잠깐 얼어붙었다가 뻔뻔하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 오랜만이다. 너였구나.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선 참았어요. 우석이 결혼식이니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웃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윤주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게 눈에 계속 밟혔지만 하객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순 없었습니다. 우석이가 주례 앞에 서서 서약하는 걸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윤주 생각뿐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끝났어요.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을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죠. 잠깐만 다들 앉아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윤주가 불안한 눈으로 절 보더라고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윤주가 누구인지, 과거에 제 사업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경미한테 들은 진실까지 전부. 거래처를 빼돌린 것, 자금을 횡령한 것, 선희한테 누명을 씌운 것, 경미를 협박해서 입을 막은 것. 하나하나 짚을 때마다 윤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처음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낼수록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저의 예비 사돈은 이 모든 사실을 일부러 숨겼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면서 상견례를 피했고 전화로 모욕적인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진행시킨 거예요. 우석이의 배경과 저희 집안이 조건이 충족하니까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한 거죠. 난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친척들은 얼어붙어 있었고 우석인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정연이는 처음엔 멍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윤주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짓까지 한 거야?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아. 엄만 늘 그랬으니까. 돈 때문에 주변 사람 배신하고 이용하다 필요 없음 버리고 내 모든 일에도 다 돈으로 따졌잖아. 우석이 오빠네 배경이 좋으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던 게 너무 끔찍해. 엄마한테 난 뭐야? 돈벌이 수단이야? 윤주가 일어서서 뭐라 말하려 하는데 정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됐어. 엄마가 뭘 말해도 안 믿어. 나 오늘부로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윤주는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라고요. 그게 아마 윤주의 본성이었겠죠. 왜 그땐 저 눈빛을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지만 이렇게 감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에 묻어두면 평생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 사업을 접으면서도 장부랑 서류만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그런 거 왜 갖고 있어? 버려 라고 할 때도 아니야, 이건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는진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직감이었나 봐요. 그 서류들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부, 거래처 계약서 사본, 자금 이체 내역을 전부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가져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증거가 꽤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사 쪽 공소시효는 문제가 있었지만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경미한테 연락했더니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했고 경미를 통해 수소문해서 결국 선희에게도 연락이 닿았어요. 선희한테 전화 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수화기 들고 번호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선희가 먼저 말해줬죠. 경미한테 들었어. 다 알아.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울음이 터져서 선희도 울더라고요. 한참을 둘 다 울기만 했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뭘. 나도 처음엔 원망했는데 너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였던 거잖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나간 내 책임도 있지.
선의는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횡령과 사기건으로 민사로 진행했어요. 장부에 기록된 자금 이동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됐고 선의 명의 계좌가 도용된 정황도 뒷받침됐어요. 경미와 선의 증언도 더해졌고요. 윤주 쪽에서 처음엔 정당한 사업 정리였다고 반박했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점점 궁해졌어요. 윤수는 저를 따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곤 했지만 그것 또한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요. 이건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자 한 거니까요. 재판이 몇 차례 오간 끝에 윤주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십 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인데 이제서야 마무리가 되는구나 싶어 시원하기도 허탈할 뿐이었죠. 윤주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곧바로 갚진 못했어요. 제가 피해 입은 금액이 한 번에 돌아오진 못했지만 분할로 갚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솔직히 제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한 짓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졌다는 것, 윤주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남았다는 것, 그리고 선의의 누명을 벗게 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정연이는 정말로 윤주와 연을 끊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윤주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한테 더 잘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요. 처음엔 미안해서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엄마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가끔 넷이서 밥 먹으러 나가는데 며느리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이것저것 챙기는 걸 보면 이 결혼을 허락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선의와는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소송이 끝나고 셋이 처음 만났는데 선의, 경미, 그리고 저 오랜만에 만나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서 구르던 시절,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이야기,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예전엔 그때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는데 이젠 지나간 계절 같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사람 때문에 무너졌고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섰어요. 윤주 때문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손을 잡아줬고 우석이가 삶의 이유가 돼줬고 경미가 진실을 가져다 줬고 선의가 저를 용서해줬어요. 사람을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해요. 공기가 차고 조용한 새벽길을 걷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봉제 공장에서 새벽같이 출근하던 그때의 제가, 사무실에서 내실 라면 끓여 먹던 그때의 제가, 우울증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던 제가, 남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선 제가 생각나요. 부서지고 일어나고 또 부서지고 또 일어나고 그걸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전부 같은 저였는데 저는 항상 무너진 저를 부정하며 사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다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수산시장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온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9, 머리에 서리가 내린 지도 오래됐고 손등에는 칼자국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는 늙은이입니다. 그래도 흉진 몸으로 제 가게 건물을 제 손으로 마련했죠. 그거 하나가 제 노후 자금이고 아들을 위한 재산이에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분해서
어딘가에라도 이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입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라고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틀어질 뻔한 일이 바르게 돌아온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분노하시다가 끝에 가서는 조금이나마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제 아내는 우리 아들 준호가 7살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투병하는 동안 병원비며 간병이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었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시장 상인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제가 원래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인지 조의금이 꽤 모였습니다. 그 돈이 아내 병원비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는 미천이 됐어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이럴 때 맞는 거더라고요. 베푼 일들이 돌아오는 걸 확인할 때는 정말 바르게 살아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저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저는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에 나가서 생선을 떠오고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고 집에 와서 아이 밥을 차리고 재우는 게 하루였어요. 다행히 그때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들을 봐주셨습니다. 아들이 17이 될 때까지요. 30대의 젊은 사내가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혼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더군요. 그러나 재혼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어왔지만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오면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는데 우리 준호는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교실 뒤에서 아이들 수근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쟤는 왜 엄마가 안 왔어? 아빠만 왔나 봐. 엄마 없나? 준호가 고개를 숙이길래 저는 그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몫까지 더 잘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엄마가 없는 게 단점이 될 순 없단다. 세상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는 거니까 저런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 진짜? 아들, 아빠는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걱정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날 밤 그 아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한테는 괜찮은 척했지만 저도 겁이 났어요. 이 아이를 혼자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낸 건 새벽 경매장의 냉기와 비린내였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아이가 굶으니까요. 아들은 그런 제 노고를 아는 것인지 아주 착하고 손이 가지 않는 아이로 컸습니다. 그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알게 됐죠.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막 되었을 때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던 때였어요. 준호의 할머니인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그쯤이었고 제가 강도 높은 일에 시달리게 된 것도 그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저도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끙끙 앓더군요. 머리에 손을 대보니 미친 듯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제가 구급차를 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제가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까지 왜 말도 안 했어?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아빠가 그렇게 바쁜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로 아빠를 불러요. 그냥 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 말에 머리를 쾅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행동들이 아들을 그저 버티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했고 놀란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아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아들의 생각을 잘 알게 되었고 아들 또한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게 됐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전문대를 거쳐 치과기공사 자격을 땄습니다. 치과기공소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큰 치과기공소 팀장이 됐는데 연봉이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이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 직장에 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런 건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더군요. 아들은 엄마 없이 자란 탓에 여자를 대하는 법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도록 여자 한 번 안 데려와서 살짝 걱정이 되던 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낮 시간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주말? 장사해야 되는데 평일은 안 되냐? 그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예요. 뭐? 진짜? 어디서 만났냐? 동호회에서요. 등산 동호회. 나이는 30으로 저보다 1살 적고요. 사람이 참 따뜻하고 착해요. 동호회? 요즘은 그렇게 만나나? 네,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한번 데려가도 돼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여자친구 한번 데려온 적 없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거니까요. 그래, 데려와. 아버지가 밥 차려 놓을게. 아버지, 밥은 제가 살게요. 아버진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야, 아들 여자친구가 처음 오는데 내가 밥도 안 차려 놓으면 어떻게 하냐.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샀습니다. 가게 동료가 놀라더라고요. 아이 동철아, 네가 웬일로 이런 비싼 한우를 사? 맨날 가게 남은 생선 들고 가서 먹던 놈이 내일 아들 와? 아들도 오고 아들 여자친구도 오고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네. 야, 드디어. 그 녀석 30 넘도록 혼자 다니더니 너도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 시간 문제네. 그러게, 나도 이번에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 주말에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윤서하, 나이는 30, 전직 간호조무사였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참 밝고 상냥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더니 손에 들고 온 걸 내밀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왔어? 몸만 와도 되는데. 시장에서 일하시면 피로가 많이 쌓이실 텐데 매실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올봄에 담가뒀어요. 아버님 드시라고요. 비싼 홍삼 세트도 아니고 직접 담근 매실청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돈으로 사는 정성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정성이잖아요. 속으로 이 아이 참 기특하다 싶었습니다. 고맙구나. 이건 내가 아껴서 먹을게. 아버님, 아끼시면 안 돼요. 매실청은 빨리 드셔야 맛있어요. 다 드시면 또 담가 드릴게요. 거실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벽에 걸린 제 아내 사진을 보더라고요. 한참을 보더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눈매가 준호 씨랑 똑같으시네요. 정말 고우신 분이셨겠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30년 가까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준호 엄마가 예쁜 사람이었어. 얘가 엄마를 많이 닮았지. 아버님,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뿌듯하셨을 거예요.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큰 게 다 아버님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아실 테니까요. 하는 말마다 어찌나 차분하고 생각이 고운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어릴 때 친구들 아빠가 학교에 오시면 항상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아버님을 제 아버지처럼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아들이 참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늘에서 마누라가 보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세상에, 한우 국까지.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이것도 못해주면 아비 자격이 없지.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살면 요리 솜씨가 늘어. 아버님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이 미역국 맛있어요. 자기야, 그 아버지 미역국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야. 거봐, 역시 아버님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먹는 모습도 예쁘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준호가 기분 좋은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어때요? 마음에 쏙 든다. 저런 여자가 어디 흔하냐. 순하고 예의 바르고 아비한테도 살갑고. 감사해요, 아버지. 서아도 아버지 정말 좋아했어요. 그 택시 태워 보내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진짜 따뜻한 분이라고. 그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아들 결혼만 해결되면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이 제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준 뒤 반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어요. 예비 사돈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참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사돈어른, 전화 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조심스러웠어요. 아이고 사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죠.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냅시다. 사돈어른, 제가 절에서 사돈어른 건강 기도도 올렸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서아가 준호 만나고 나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매일 준호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서요. 다 사돈어른이 아들을 잘 키우신 덕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보다 서아가 얼마나 참하던지 며느리감으론 최고더군요. 이렇게 키워주신 사돈에게 제가 도리어 감사해야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시장 친구한테도 자랑했어요. 사돈이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전화 한 통에도 참 따뜻한 게 느껴지더라고. 야 동철아, 드디어 너도 팔자 좀 피는 거 아니냐? 글쎄 말이야. 며느리도 좋고 사돈도 좋고 이게 꿈인가 싶다. 꿈이면 깨지 마라 이 사람아.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 꿈인 줄로만 알았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난생 처음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발 비용이 시장 이발소의 3배는 되더라고요. 양복도 꺼내 다리미질하고 사돈에게 드릴 홍삼 세트까지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 생선장수치고는 제법 그럴듯하더라고요. 준호가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딴 사람 같아. 이 아비가 원래 좀 되는 사람이야. 알아요. 시장에서 제일 잘생긴 사장님이라며요? 야,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 단골 아줌마들이 다 그러잖아요.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상견례는 번화가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사부인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이 말쑥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올리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이 말을 꺼냈어요. 사돈어른 드디어 뵙네요. 전화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더 좋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사돈. 사돈어른, 홀라 아드님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거든요. 진짜 부모는 사돈어른 같은 분이에요. 아이, 과찬이십니다. 저야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아이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저는 사돈어른을 생각하면 존경스러운 마음밖에 안 들어요. 예비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장 입으시니까 정말 멋있으세요. 평소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멋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멋있어요. 그래? 이 양복이 좀 오래된 건데 괜찮아 보이냐?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딱 맞으세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건배를 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식 일정을 잡고 혼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돈이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사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요. 혼수 쪽은 서아가 알아서 하겠지만 예단 부분은 사돈어른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사돈, 그런 걱정은 마세요. 내 아들 장가 가는데 아끼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넉넉히 하겠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사돈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도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네 아내는 네가 알아서 잘 지키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당연하죠. 서아씨, 우리 준호가 좀 답답한 데가 있어도 속은 깊은 아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버님, 준호씨 답답한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다들 웃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자리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건배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식사만으로 끝내기 아쉬워 밖에 나가 커피숍에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아버님, 저희 먼저 차에서 기다릴게요 라며 밖으로 나갔고 아들도 화장실을 갔어요. 사실 아들이 돈 내겠다는 거 제가 내겠다고 해서 계산대 앞에 저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봤더니 이상하게 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아드님 그 집안에 장가 보내시게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젊은 총각이 저한테 웃으며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그 집안에 장가를 보내겠냐니 대체 무슨 의도인가 싶었죠. 그걸 당신이 왜 물어봅니까? 저 같으면 소중한 제 자식 저런 집안 사람들한테 장가 안 보냈을 테니까요. 뭐?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 자식은 그렇게 아끼시는 것 같은데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절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당신은 우리 사돈이랑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 말 명예훼손이야. 제가 윽박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와 직원을 쳐다보더군요. 게다가 아들이 곧 나와서 이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직원에게 나지막히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직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비록 시장 생선장수지만 30년 넘게 수산시장에서 구른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얼음통 나르고 참치 들고 다닌 팔이라 힘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 이 자식! 남의 집 경사에 그딴 소리를! 제가 과격하게 행동하자 직원이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잠깐은 무슨 잠깐? 너 사돈이랑 아는 사이야? 무슨 악연이라도 있어? 그래서 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 직원이 멱살을 잡힌 채로도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이야기 다 듣고 행동하세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힘쓰시면 저도 못 도와드려요. 솔직히 저도 이걸 그냥 넘기기엔 양심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호의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시면 곤란하죠. 뭐? 식당 안에서 대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제가 먼저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저만 잡혀가요. 그래서 일부러 말투로 어르신 기분을 건드린 겁니다. 어르신이 먼저 물어봐 주셔야 제가 말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어르신이 먼저 저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분만 들어주세요. 안 그럼 어르신 아드님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눈을 보니까 장난이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게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뭡니까? 말해봐요. 직원이 자기 이름이 강태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인 박성민이라는 사람의 절친한 친구라고요. 그 순간 완전 당황했죠. 전 남편이라니. 전 남편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 아이 초원이야. 자네가 잘못 아는 거겠지? 초원이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 결혼식 사진까지 있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에는 정말 예비 며느리와 모르는 남자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 윤서아 씨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 그런 주제에 처녀 행사를 했단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설마? 어르신, 저도 이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 여자한테 당한 걸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아와 전 남편 성민이 이혼한 뒤 양육권을 성민이 갖게 됐고 성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민을 왜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왜? 그 여자와 그 어머니한테서 아이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양육권 재심을 막으려고요. 양육권 재심이라니 그게 무슨... 서아가 재혼을 하면 법원에 안정된 가정 환경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미혼인 척 접근한 겁니다. 아드님은 양육권 재심에 필요한 남편 역할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준호가 양육권 따려고 이용당하는 도구라는 거야?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는 말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직원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양육권을 되찾은 뒤에 자기 친자식들을 실제로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뭔 소리야? 양육권 따놓고 왜 안 키워? 사돈이란 그 여자 최명숙 씨의 계획은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양육권을 확보하고 나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 남편인 제 친구한테 연락할 거고요. 아이들 보고 싶으면 합의금을 내라고요. 아이들을 인질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보육원에 버려? 돈 받으려고? 네, 성민이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이들은 돈 받아내는 카드예요. 엄마라서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되찾으려는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직원의 말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사람들 진짜 악질이니까 조심하세요. 성민이 형도 그 장모라는 사람이랑 이 여자한테 결혼 직후에 재산 거의 다 뺏겼어요. 명의 이전하고 적금도 다 빼돌리고
돈이 목적인 게 틀림없으니 대비하셔야 해요. 뭐?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는데. 그건 진짜 자네 추측이잖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폰으로 몰래 녹화를 해뒀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양육권 채심 넣자. 예단은 3천 이상 불러. 아이들은 시설 보내면 돼. 키울 생각하지 마. 건물 담보대출 받게 해서 신혼집 빼야지. 시아버지 건물 시세가 5억은 되더라. 아들 연봉에 건물까지. 이번에 제대로 한탕이야. 목소리가 하나하나 귀에 박혔어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잠 줄여가며 비린내 맡으며 모은 건물, 아들이 치과 기공소에서 밤새 세라믹 깎으며 번 돈,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인생까지 한꺼번에 먹어치우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여자가 왜 결혼 전적을 숨겼겠어요? 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숨겼겠냐고요. 진짜로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다 밝히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야지. 이거 숨기고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 성립될 정도로 잘못된 일인 거 아시잖아요. 자네는 이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대체 뭐가 목적이야? 성민이 형은 저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형이 그 여자들한테 당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형이 이혼하고 양육권 소송하고 아이들 지키려고 이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들이 아드님이랑 여기를 오는 걸 봤어요.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 세 번 오더니 상견례 예약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에서 대놓고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면 저만 잡혀가요. 손님한테 근거 없이 그런 말 하면 영업방해,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말투로 어르신 기분에 건드린 겁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화가 나면 직접 따지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르신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아까 그 빈정거리는 말투의 이유를 전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를 비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반응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맙다. 네가 말 안 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 전 괜찮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 골목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냐는 막막함이 뒤엉켜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직원의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그 직원은 생판 남이었고 서아와 사돈은 곧 가족이 될지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이 사실을 덮어두기엔 너무 큰일인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초혼이 아니라는 것, 아이가 둘 있다는 것, 양육권 재심에 너를 이용하려 하는 것 같다는 것,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돈만 뜯으려 한다는 것, 우리 건물과 네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어요.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식당 직원이 그걸 왜 알아요? 서아 전 남편 친구래. 그러니까요. 전 남편 편인 사람이잖아요. 이혼한 남자 쪽 친구가 전 부인을 좋게 말하겠어요? 준호야, 증거가 다 있다니까. 카톡 캡처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아버지, 그게 진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요즘 카톡 캡처 조작하는 거 식은 죽 먹기래요. 그리고 2년을 사귀었는데 서아가 그런 사람이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준호야, 아버지, 어떻게 며느리가 될 사람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을 더 귀담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게 맞아요? 그냥 제 결혼 못하게 막으시려는 건 아니고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줄 아냐? 다 널 위해서잖아. 뭐가 절 위한 건데요? 저도 며느리 될 사람도 믿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서아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 아비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자는 거잖아. 서아랑 같이 가서 직접 네 두 눈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봐라. 당연히 그러죠. 서아가 떳떳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바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서아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왜 나를 의심하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진심으로 아버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니까 너무 서럽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돌아섰는데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서아가 이 일의 피해자가 되면 전 더 이상 아버지를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확인만. 됐어요. 저는 서아를 믿어요. 저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면 아들을 잃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좋다. 네가 믿고 싶으면 믿어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결혼 전에 저쪽에서 건물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나비 말을 다시 생각해라. 아들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사돈어른, 이상한 사람 말 듣고 갑자기 우리 서아를 의심하셨다면서요. 사돈, 그게 그 직원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서아를 스토킹했던 남자예요. 서아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어요. 그런 정신나간 놈 말을 믿으시다니 저희도 서럽습니다. 스토킹이라니 그건...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면 제가 실례를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다는 거니까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진짜 그 사람 이야기가 다 지어낸 이야기면 어떡하나 싶었죠. 사돈어른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결혼을 준비했는데요. 서아가 밤새 울었어요. 시아버지 될 분한테 의심받았다고요. 사돈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돈, 저는 그냥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고 했을 뿐이고.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길에서 주워들은 말로 며느리 될 사람을 의심하면 그게 어디 시아버지가 할 짓이에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순간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그 직원한테 속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돈의 그 당당하고 서러운 말투가 진짜 억울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간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나 싶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식당 직원이었죠. 그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그가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오히려 저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버지, 서아랑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저한테 와서 그걸 요구하더군요. 난 사과할 게 없다. 그리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한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서아 어머니가 밤새 우시면서 서아한테 전화했대요. 이런 집안에 널 보내도 되겠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제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깨지는 거야. 만약에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정말 무고하다면 내가 무릎 꿇고 빌며 사과하마. 그러니 진실을 먼저 알아보는 게 진실이요? 아버지한테 진실이 뭔데요? 식당 직원 말이 진실이에요? 2년 동안 사귄 제 여자친구보다 처음 본 직원 말이 더 진실이에요? 준호야, 사과 안 하시면 저 이 집 나갑니다. 나가겠다면 안 막는다. 하지만 넌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아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현관에서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제가 식당 직원에게서 받아온 서류였어요. 꼭 확인해라. 이게 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류가 필요할 때 이걸 열어봐.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아들아, 아비가 틀리길 바란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꼭 확인해봐. 가다가 버리지 말고. 그리고 확인한 후에는 그땐 아비를 믿어라. 그것만 약속해. 아들이 봉투를 한참 쳐다보더니 가방에 쑤셔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울렸어요. 텅 빈 집에서 아들 어릴 때 졸업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업고 시장 경매장을 다니던 꼬마가 이제 아비를 떠나갔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닌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까? 건물 담보를 꺼내진 않았을까? 그때 직원과는 연락을 유지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직원이 며느리의 전남편을 통해 예비 며느리와 사돈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줬거든요. 어르신, 아직 양육권 재심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결혼이 성사돼야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거지? 네, 그 성민이 형이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고맙다, 태호야.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비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새벽 1시쯤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온 참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보고 바로 달려왔어요. 뭔데? 아버지가 준 봉투요. 오늘 혼인신고 서류 준비하다가 열어봤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2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쳤어요. 하나는 구청에서 발급받았다는 서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봉투에 넣어둔 서아 전 남편의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 당시 부부였던 두 사람의 내역과 자녀 2명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어요. 아버지, 두 서류가 완전히 달라요. 서아가 가져온 서류에는 초혼인데 아버지가 준 건 이혼에 애가 2이에요. 7살 딸, 5살 아들. 그래서 구청 갔더니 서아가 가져온 게 위조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자책과 분노는 이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한테 물어봤냐? 전화했어요. 너 결혼한 적 있어라고 물었더니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누가 그래? 라고만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바로 끊었어요. 아니라고 안 하던? 네, 아니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너무 수상해서 탐정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뭘 발견했어? 아버지, 차마 입에 담기가... 말해봐. 아버지 말이 다 사실이었더라고요. 애가 있는 유부녀였던 것도 사실이었고 양육권 때문에 전 남편과 싸우고 있는 것도 맞더라고요. 게다가 애들 시설에 집어넣는 것도 계획이 있었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바로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겠다면 허튼 소리하고 다니더군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전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아 편만 들었어요. 제가 그때 확인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자책은 됐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울고 싶으면 울어. 울고 나면 나비랑 같이 끝을 보자. 준호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앞에서요. 다 따지고 진실을 들어야겠어요. 그래.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서아가 안 받았습니다. 2번, 3번, 4번째 전화를 받더라고요. 준호야, 나 지금 너무 서운해서 말도 안 나와. 너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서아야, 나 지금 아버지 댁이야. 뭐? 네 가족관계 증명서가 2개가 있었어. 구청에 가봤더니 네가 준 게 위조된 거라고 하더라.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서아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서러운 톤이 아니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또 그 식당 직원이지? 그 인간이 또 너한테 이상한 소리 짓거린 거야? 맞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대체 어디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 그건 지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전화로 안 하면? 난 이미 네가 준 서류가 가짜인 걸 알았는데 빨리 무슨 이유라도 대봐. 준호야, 너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거야? 2년 동안 사귄 사이에 이렇게 나와? 내가 신문을 한다고? 네가 날 속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진실을 요구하는 거고. 속이긴 뭘 속여? 너한테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야. 나도 힘들었어. 타이밍? 2년 동안? 결혼 직전까지? 그게 타이밍이야? 수세에 몰린 서아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들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들으셨죠? 들었다. 진짜 나 속이려고 작정했네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서아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이제야 다 보여요. 무슨 행동? 서아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전세대출 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서아도 제 적금이 얼마인지 보험은 어떻게 있는지 계속 물어봤고요. 처음엔 신혼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아비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서류가 가짜인 거 알기 전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아버지 건물이 나중에 제 거 될 거니까 미리 정리 좀 하면 신혼생활이 편할 거라고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서아가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신경 쓰지 마라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아직도 2사람이 결백한 것 같니? 아니요. 그게 작전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헤어지기만 하는 건 너무 화가 나요. 제 2년을 속인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유부녀에 애가 2이나 있었으면서 게다가 서류마저 위조라니. 제 2년이 너무 아깝고 허탈해요. 그래,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문서를 위조하고 사람을 속이고 아이들을 도구로 쓰려 한 사람들이야. 법이 해결해 줄 거다. 아버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 태호랑 이미 이야기해뒀어. 증거도 준비해놨고.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자. 네, 아버지. 그날 밤 저와 준호는 오랜만에 부자가 마주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떠나 있던 3달 동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준호가 그 집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요. 다음 날 저는 사돈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돈은 아직 상황이 완전히 터진 줄 모르고 마지막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나왔어요. 아마 준호가 서아한테 따진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진 몰랐을 겁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자 사돈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젠 구분이 안 됐어요. 사돈어른,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아가 전에 결혼했단 건 맞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시네요. 근데 사돈어른, 사위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서아가 맞으면서 살았어요. 아이들도 빼앗긴 거예요. 서아는 아이들을 되찾으려는 엄마일 뿐이에요. 사돈어른,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조언이라고? 그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이요? 며느리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엔 꺼냈어야죠. 사돈어른,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서아가 아이들을 되찾으려면 안정된 가정이 필요했거든요. 준호 씨 같은 좋은 남자가 옆에 있어야 법원에서... 거기까지 합시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구청에서 발급한 진짜 혼인관계 증명서와 위조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우선 이 원본은 제가 직접 그쪽의 전 사위한테서 받은 겁니다. 이걸 여태껏 잘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쪽 따님이 저희 아들한테 준 위조본이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서 위조요. 사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지 변명을 꺼내더군요. 사돈어른, 그건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서류가 좀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그런 사돈의 변명을 뚝 자르며 서아와 사돈이 주고받은 카톡 캡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면 된다. 키울 생각하지 마라. 성민이한테 합의금 최소 5천 받아라. 누가 봐도 결혼 경험도 애 낳은 경험도 우리 아들에게 숨기려고 한 정황 아닙니까? 사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저희 집안 재산에 눈독을 들였을 거라는 게 다분히 느껴지는 대화 캡처를 펼쳤어요. 건물 담보대출 받게 해라. 예단 3천 불러라. 시아버지 가게 건물 시세가 5억이다. 아들 연봉에 건물까지 이번에 제대로 한탕이다. 그래요. 앞서 있던 일들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어긋난 모정일 거라고 100번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우리 아들 돈에 내 건물까지 노린 게 여기 다 찍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때 사돈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목소리가 쌩하게 올라갔어요.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여기서 증거니 뭐니 들이밀어? 사정을 대면 다 용서되는 줄 아시나 봐요. 그 사정도 그렇게 떳떳한 것도 아니면서. 내 손주들을 되찾으려는 할미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 손주를 되찾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했어야지. 왜 남의 아들을 속여서 도구로 써요? 그리고 되찾아서 보육원에 집어넣을 거면서 무슨 손주를 되찾는다고 난리야? 손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주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몹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 영감탱이가 씨부려대는 거 보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들은 내 아들을 도구로 쓰고 내 재산 뜯으려 하고 친자식들까지 보육원에 버리면서 돈 계산을 했어. 그런 사람들이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내가 참을 줄 알았어. 당신이 뭔 증거가 있다고. 카톡도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며느리 핸드폰에서 나온 건데. 위조 서류도 있고 카톡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사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사람의 진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막말로 우리 딸이랑 그쪽 아들이 결혼을 하기로 했어.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문서 위조는 범죄죠. 그걸로 걸고 넘어지고 차후 혼인빙자 사기로 걸면 당신네들이 살아남을 줄 알아? 이 영감이?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쳐봐.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는 거 알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도 어디 법적으로 돈 한번 벌어볼라니까. 겁주는 거야? 나한테 CCTV로 겁을 줘? 겁을 주다니. 법대로 합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가방에 서류를 다시 넣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사돈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우리가 만만해 보여? 준호 없으면 다른 놈 잡으면 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시원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됐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그 주에 저와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돈과 예비 며느리를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태호도 증인으로 나서주었고 태호가 그동안 식당에서 확보한 자료와 성민 씨가 보내준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저도 몰랐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돈 최명숙이 과거에 3번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상대 남성의 재산을 갈취한 기록이 모두 확인됐고 서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경위도 드러났어요. 사돈의 지인 중 하나가 서류를 조작해준 것이었는데 그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서아의 휴대폰 자동통화 녹음 내역에서 결정적인 대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직접 경찰서에서 확인한 건데요. 예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매실청 건네고 감동적인 연기를 하고 돌아간 그날 밤 사돈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엄마, 시아버지 완전히 넘어왔어. 아빠 없이 컸다며 딸 코스프레 하니까 바로 먹히더라. 아들 연봉에 건물까지 이번엔 제대로 한탕이야. 상견례 전에도 이 비슷한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서류는 깨끗하게 나와. 초혼으로. 상견례에서 예단 금액 떠봐. 최소 3,000원 받아야 해.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시아버지가 좀 순진하더라. 시장 사람들이 원래 의리 있고 정 많잖아.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속아. 제가 매실청 받고 감동했던 그날이 상견례에서 가슴 벅차했던 그 자리가 전부 작전이었더군요.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확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석에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사돈은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손주를 되찾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하는 게 죄입니까? 검찰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양육권 확보 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시설 보내면 돼. 키울 생각하지 마.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로 돈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순간적인 말이었습니까? 그건 피고인의 과거 혼인 기록을 보면 3차례에 걸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배우자의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방의 건물과 금전을 노렸다는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사돈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난 처음엔 진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보육원 보내자고 한 건 엄마고 서류 위조도 엄마가 한 거예요. 돈 계산한 것도 다 엄마 짓이었어요.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이 귀신이 됐습니다. 이년이 미쳤어. 네가 먼저 건물 시세 알아봤잖아. 예단 3천 부르자고 한 것도 너야. 아이들 필요 없다고 한 것도 너 입에서 나왔어. 시아버지한테 딸 코스프레 먹히더라고 한 것도 너잖아. 거짓말. 엄마가 맨날 아이들은 돈으로만 쓰면 된다고 했잖아. 나한테 애정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인연이 법정에서 엄마를 팔아먹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혼당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어? 옆에 있었으면서 뭘 했어? 나한테 또 사기치라고 했잖아. 아이들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가 엄마야? 판사가 제지하는 가운데 모녀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한 팀이었던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서 서로의 범행을 폭로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또렷하게 봤어요.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게 저 사람들 진짜 얼굴이다. 잘 봐둬라. 아이들을 보육원에 버리면서 돈 계산이나 하는 게 저 사람들이야. 위험할 때 서로 물어뜯는 사람들. 정말 가족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야.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갛지만 더 이상 울진 않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돈 최명숙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문서 위조, 사기, 사기 미수, 과거 전력까지 합산된 결과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윤서아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양육권 재심도 기각되어 서아의 아이들은 아버지 성민 씨에게 남게 됐고 캐나다 이민도 허가가 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끝났습니다. 태호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이 끌어내 주셔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도 감사한 분이에요. 애들 아빠한테 전해줘. 아이들 잘 키우라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자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네, 전하겠습니다. 아들이 태호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호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닙니다. 준호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아침에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서류 봉투 안 주셨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알면 됐다. 이제 그 이야기 하지 마.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아들 말도 안 듣고 끝까지 밀어붙이신 거잖아요. 확신한 게 아니야. 그냥 불확실한 모든 게 두려웠던 거지. 무서웠다고요? 내가 틀리면 아들을 영영 잃는 거니까. 근데 맞으면 아들 인생을 지키는 거니까. 그럼 무섭더라도 해야지. 그게 압이야.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생각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빈말로라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당사자에게는 더욱 하기 힘든 말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세상을 좀 더 단순하고 순진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변에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몇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거짓은 아무리 교묘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랑이란 이름에 눈이 멀었지만 제가 건넨 봉투 하나가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